안녕하세요. 시대를 관통하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예로부터 동양의 현인들은 천인가문이라 하여 하늘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태평성대를 노래할 때 하늘은 때때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거대한 징조로 보여주곤 하죠. 2026년 정월 초닷새 부의 신을 맞이한다는 초오일에 중남해 권력자들이 화려한 연회 뒤에서 안정을 속삭일 때 하늘은 중국 대륙에 일련의 기이한 현상들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제의 종말을 예고하는 서막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붉은 장막 뒤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들을 하나씩 추적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북경을 집어삼킨 거대한 황사 폭풍이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강조하던 수도의 하늘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과 탁한 황색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상 당국조차 숨기지 못한 데이터에 따르면 북경 인근 연경과 문두구 일대의 풍속은 무려 14급에 달했습니다. 이는 거목을 뿌리째 뽑고 건물의 지붕을 날려버리는 허리케인급 위력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바이칼 호수가 녹아내릴 정도의 이상 고온이 발생하더니 곧이어 휘몰아친 광풍은 경진기 지역의 가시거리를 2km 미만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산서성에서는 10급의 모래폭풍이 산불을 일으키며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중남해의 유리기와 위로 쏟아진 이 탁한 모래바람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경고인가요? 민심은 이미 이 기괴한 날씨 속에서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의 공포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더욱 상징적입니다. 2월 21일 산서성 흔주에 한 휴게소에서 높이 솟아있던 오성홍기 깃대가 광풍에 허무하게 꺾여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격한 통제사회 속에서라면 이 광경을 본 시민들은 침묵해야 했겠지만 디지털 세상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민지나 철수 같은 평범한 이웃들이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다면 안타까워했겠지만 중국 내륙의 여론은 마치 축제 분위기 같았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는 길조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늘이 보여주고 있다,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진작에 쓰러졌어야 했다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공산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절대 권력의 상징이 진흙탕 속으로 처박힐 때 수억 명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발생한 사건은 아마 지도부의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북경 이화원의 명물인 대형 용선이 강풍에 휘말려 곤명호 한복판에서 전복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닌 역사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청나라 말기 서태후가 중남해 의란전에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도 이화원의 용선이 전복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당시 서태후의 나이가 73이었는데 묘하게도 현재의 지도자가 처한 상황과 역사의 바늘이 겹쳐 보인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전율을 선사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이 이상을 보일 때 반드시 깊은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을 가린 황사, 꺾여버린 깃대, 그리고 뒤집힌 용선,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거대한 체제가 황혼기를 지나 종말로 향하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외쳤던 그 목소리가 2026년 오늘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장벽 너머에서도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장벽이 시멘트와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실체였다면 오늘날 중국인들과 자유세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수십억 명의 눈과 귀를 가린 거대한 디지털 장벽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소셜미디어와 정보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우회 플랫폼인 프리덤, GOV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 소프트웨어의 등장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라는 국가대표팀이 직접 경기장에 등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 미국 정부는 이 플랫폼이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 등 콘텐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이들은 이것이 성동격서의 전형적인 전략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미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이라는 국가안보기구가 총동원되어 미국 내 트래픽으로 전면 위장할 수 있는 국가급 VPN 골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모기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는 격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미국 정부가 최근 예산안에서
민간 우회 소프트웨어 지원금을 대폭 삭감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이 중국의 인터넷 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게릴라 부대에게 나누어 주던 자금을 회수해 이제 정규군이 전면전을 수행하기 위한 단일화된 국가급 파쇄 망치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간 수천억 위안을 쏟아부어 구축한 중국의 국가급 방화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이제 분산된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을 첫 번째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일종의 실전 연습입니다. 유럽의 부드러운 장벽 위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위장 트래픽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국가 전용 클라우드망이 대규모 익명 접속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유럽에서 검증을 마치는 순간 라우팅 경로만 살짝 틀면 그 화살촉은 즉시 중국의 방화벽 심장부를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 사이버 경찰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전략적 양모입니다. 프리덤. DOV를 통해 유입되는 모든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과 같은 미국의 주류 클라우드 서비스 트래픽으로 위장됩니다. 만약 어느 날 진실의 홍수가 이 거대 기업들의 비즈니스 트래픽에 섞여 중국으로 몰려온다면 당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외자 기업의 전산망을 차단하는 순간 중국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은 즉시 마비될 것입니다. 반대로 차단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숨겨왔던 권력층의 해외 자산과 추악한 진실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체제 유지의 근간인 정보의 감옥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정보가 곧 힘이며 그 힘을 되찾는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하늘의 징조에 이어 기술의 파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 크렘린궁의 국영방송에서는 온종일 백조의 호수, 발레 영상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기이한 전조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의 북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아니 더욱 정교한 정치적 암호가 대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취호라는 이름의 국산 영화입니다. 평범한 예술 영화처럼 보이는 이 제목은 중국의 삼엄한 인터넷 검열체계 속에서 사실상 사형 집행장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취라는 글자를 파자하여 해석하곤 합니다. 윗부분의 우와 아랫부분의 조를 합치면 특정 권력자의 성씨와 그 종말을 암시하는 최상급 금기어가 됩니다. 여기에 호수를 뜻하는 호자는 전임 지도자 호금도를 직설적으로 가리킵니다. 이 두 글자가 결합되어 대형 스크린에 걸렸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현임 지도부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과거 호금도 계열의 세력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치적 상징으로 읽힙니다. 이러한 가설에 확신을 더해주는 인물이 바로 최영원입니다. 과거 CCTV의 간판 앵커였던 그는 권력의 치부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수년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가택연금에 가까운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독극물 중독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며 그 배후로 현 정권의 핵심 실세인 정설상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2026년 1월 영화 취호의 시사회장에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히 나타났습니다. 수년간 봉쇄되었던 그의 SNS 계정이 다시 활성화되고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중의 열광을 이끌어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중국의 선전기구와 검열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거나 혹은 그 시스템을 조종하는 주인이 바뀌었음을 시사합니다. 최영원은 단순히 한 명의 방송인이 아니라 호금도와 원자바오 시대를 상징하는 정치적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 그가 공개 활동을 재개하고 신강이나 해남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서 포착되는 것은 물밑에서 거대한 세력 교체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해외 정치 분석가들은 호금도가 현재 해남에 머물며 해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최영원이 그 행보에 동행하고 있다는 파격적인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현임 지도자가 여전히 전권을 장악하고 있다면 한때 제거 대상이었던 인물들이 이토록 자유롭게 여론의 중심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대적인 체포나 유혈 사태는 없었지만 핵심 측근의 실권을 박탈하고 억압받던 목소리를 해방하며 은유적인 영화를 통해 시대의 교체를 선포하는 조용한 반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사라졌던 가수 탕찬이 다시 무대에 오르는 것 역시 낡은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무대가 열리고 있다는 명백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모든 관료가 업무 복귀를 준비하던 그 민감한 시점에 신화망은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 핵폭탄 하나를 던졌습니다. 바로 지도 간부의 능상능하 상시화 추진에 관한 문건입니다. 중국의 선전기구는 결코 단 하나의 문장표부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교체 주기도 아니며 대규모 은퇴 시즌도 아닌 지금, 왜 하필 이 시점에 내려가야 할 기준을 그토록 구체적으로 발표했을까요? 체제 내부의 생리를 아는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퇴진 예고장이자 권력 교체를 위한 집결호나 다름없습니다. 이 문건이 제시하는 내려가야 할 기준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특정 인물의 이름만 적혀 있지 않을 뿐 사실상 신분증 번호를 읊는 수준의 정교한 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입니다. 지난 몇 년간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를 무너뜨리고 사교육과 IT 산업을 고사시켰으며 수조 위안을 쏟아붓고도 잡초만 무성해진 웅한신구의 실패를 책임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3년간의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역사의 빚은 이제 고스란히 그 책임을 묻는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둘째,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장 치명적인 레드라인입니다. 최고 지도부 가족의 국적과 행방,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당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영 매체가 이를 공식적인 퇴진 기준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그동안 불경죄로 치부되던 공격이 이제는 정당한 규정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기준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는 동양 정치사에서 권력을 점잖게 회수할 때 사용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품격 있는 퇴로입니다. 황제를 유폐하거나 퇴진시킬 때 늘 사용되던 옥체 미령이라는 핑계처럼 정치적으로 당신이 아파야만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아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퇴진 후에 요양시설까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가장 완곡하지만 서늘한 경고입니다. 중국의 정치는 신화망 일면에 단결이 찍힐 때 중남해 복도에서는 장전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토록 노골적인 문건이 공식적으로 배포되었다는 것은 선전기구의 주도권이 이미 상당 부분 이동했음을 시사합니다. 경제 붕괴를 지켜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로파와 개혁 개방파들이 결집하여 다가올 새로운 질서를 위해 판결문을 미리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황사, 꺾인 깃대, 뒤집힌 용선, 그리고 인터넷 장벽을 허무는 기술의 공습과 권력의 심장부에서 흘러나오는 숙청의 신호들까지 이 모든 조각은 하나의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장벽은 높고 견고해 보이지만 진실의 파도는 그 밑바닥부터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고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는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깨우는 목소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